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강의는요, 박희용님의 딱 이것만 알아도 돈 버는 부동산 투자 필수 지식 8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 중에서요, 역대급 상승장에서도 반드시 집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무섭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될지, 좀 기다려야 될지, 또 팔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이 박희용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 강사님의 강의는요,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딱 이것만 알아도 돈 버는 부동산 투자 필수 지식 8가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각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간략하게 언급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는 지금도 왜 당장 집을 사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2강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각종 세금 절세와 내 집 마련의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대분리와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해드리고요. 4강부터 6강까지는 집을 사는 대표적인 형태인 구축아파트, 재개발 입주권, 그리고 재건축 가능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 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7강과 8강에서는 집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권리도 지키면서 손해보지 않고 잘 팔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가급적 짧은 시간에 핵심만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1강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을 전환하는 시간인데요. 초보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집을 살 것이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현재의 역대급 상승장을 있게 한 원인을 알고 앞으로도 그 원인이 시장에 남아있을지를 따져보면 향후 집값 변동 추세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결과를 예측하려면 먼저 원인부터 확실하게 파악해야겠죠? 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폭등장을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역대급 폭등장이 온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대급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진 데다가 역대급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 모두가 역대급이니까 결과 역시 역대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신도시는 물론 기존 구도심까지 서울 업무 중심지까지의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속전철 위주의 광역교통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비록 물리적 거리는 좁히지 못해도 상징적 서울 생활권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편리한 생활과 일자리가 있는 서울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직접 수혜는 물론이고 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큰 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은 이전 정권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는 필요한 주택이 부족한 상태였던 겁니다. 당장 시장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힘드니까 그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풀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대폭 강화해버렸으니까 시장에서 매물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급하지도 않은데 아까운 양도세 낼 바에야 계속 더 보유하자는 생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데, 사려는 수요는 그대로니까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점점 오르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년마다 나오던 전세 매물이 4년마다 나오게 됩니다. 시장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겠죠? 거기에다가 이전 보증금에서 5%밖에 못 올리니까 이럴 바에야 아예 월세로 돌리자는 집주인이 늘면서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겁니다. 한마디로 전세를 찾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매물이 계속 줄어드니까 결국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오른 전세가는 매매가를 계속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2022년부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에 영향을 준 것이 정책이고,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당장 눈앞에 있는 대선 전후가 될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각 후보끼리 공약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식만 완전히 다를 뿐이고, 큰 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수요는 철저하게 차단하되
실소유자는 오히려 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적용을 해보죠. 당장 2022년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원인과 여전히 시장에 남아서 집값을 오르게 할 원인을 냉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 착공을 했거나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은 물론이고, 비록 눈에 보이는 진행 상황이 없더라도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재정, 그리고 후유증이 따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계획된 개발 계획은 중단이 되거나 취소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철도 개발 계획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혜 지역 주변 집값이 오르는데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주택 공급 부족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주택 공급 대책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계획된 주택으로 최초 입주를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정권 말기는 돼야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집은 부족할 것이고, 집을 찾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집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세금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 계획된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실소유자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본다면 시장이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할 방법은 역시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제2, 제3의 주택이 시장으로 나와서 매물이 흔해져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정책으로 실제 계획된 주택으로 입주하기 전까지 시장을 안정시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급 적용이었죠. 완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역시 이전 임대차 3법의 구속을 받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있게 했던 큰 원인 4가지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와 임대차 3법은 개정이 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집값을 자극하는 원인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자극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과 교통개발 호재라고 본다면, 비록 산술적으로는 4개 중에서 2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원인이 남아있는 한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때 집을 샀어야 했다 라면서 후회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특정 지표보다도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에 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3년간 꾸준히 가격이 올라서 6억 원이 되었다가 주변 공급 물량의 영향으로 5억 7천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6억 3천만 원이 된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억 원은 조금 비싼 것 같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주변 공급 물량 여파로 가격이 조정돼서 5억 7천만 원이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뜻 매수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격 조정기가 왔지만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과감하게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서도 좋은 매물이 나왔다면서 연락이 오지만 연락을 받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 기다리게 되고, 집값은 짧은 조정기를 끝내고 반등을 해서 기존 고점을 돌파하고 어느새 6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결국 문제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 사람들은 막상 때가 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의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내 판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틈틈이 부동산 관련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러니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변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만 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은행 상품을 고를 때나 고작 몇십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필요한 집을 사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뒤늦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민하는 사이에 집값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릅니다. 아무리 많은 노동 수입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만에 하나 진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집값이 일정 기간 하락 및 보합세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큰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인 것만 봐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규모 주택 공급의 영향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를 보시죠. 오른쪽은 다산 신도시, 그리고 왼쪽은 동탄 2신도시의 신규 아파트가 막 입주를 시작할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단지의 입주가 마무리된 시점,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인근 아파트의 가격 변동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비록 급격하지는 않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의 집값 상승을 하는 추세였죠. 그런데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 입주 막바지 시점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파트의 가격 조정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신도시의 전체 입주 물량과 각 단지의 입주 시기와 관련이 있고요. 예정된 입주 물량이 적을수록, 그리고 각 단지 간 입주 시기가 간격이 짧을수록 전체 입주 시기가 줄어드니까 가격 조정기는 짧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파트는 조정기를 마친 후에는 주변 개발 호재와 물가 상승률,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의 풍부한 수요에 힘입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만약 집을 매수할 목적이 투자라면 주변 신도시 입주 물량 무시하고 진입했다가는 자칫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팔아야 할 때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는 황금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이라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어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회복을 하고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시하고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앞두고 대부분 상식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례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와 전세 중 선택하라고 하면 열의 9 이상은 전세로 살고 싶어 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 집주인이라면 자신이 소유한 집을 월세로 주고 싶은지 아니면 전세로 주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열의 7 이상은 월세를 주고 싶다고 답을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다수가 이런 대답을 하는 이유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확정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먼저 세입자가 전세로 사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계약 갱신을 해서 보증금 5%만 올려주고 2년간 더 거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4년간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고요. 주변 시세는 연간 5%씩 물가 상승률 정도만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 조건이라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으로 올랐을 것이고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A씨는 5% 올려주고 돌려받은 보증금액이 2억 1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저축을 2천만 원 했으니까 보유자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4년을 전세로 사는 동안에 재산이 늘어난 것일까요? 자, 보세요. 보증금과 저축을 포함해서 가진 돈 전체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2억 원이었던 전세가가 2억 4천만 원이 됐죠. 결국 A씨는 새로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가진 돈의 1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4년 전에 집을 샀다면 3억 원에 샀을 테니까 당시에 가진 보증금 2억 원에 더해서 1억 원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4년이 지난 시점에는 3억 6천만 원짜리 집을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야 합니다. 한마디로 3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A씨는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는 새로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사려고 하면 결국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산 가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월세로 주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가 보유한 집은 3억 원에 전세는 2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 월세로 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세 5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변 시세는 연간 5%씩 물가 상승률 정도만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년 후라면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년만 살다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여전히 월세로 주면 향후 기대 수익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주면 10% 오르니까 2천만 원으로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해서 4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차이가 더 커집니다. 여전히 월세를 준다면 총 수익은 2,400만 원에 불과하겠지만 전세를 준다면 총 4,200만 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돌려줄 보증금을 더 올려받는 것이 과연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없고 전세 매물이 귀할 때는 꾸준히 전세가가 상승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내가 돌려줄 돈이 아니라 새로 내 집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돌려줄 돈이 되는 셈이죠. 월세를 주면 팔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월세를 주면 매수자를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죠. 시세 3억 원짜리 집에 2억 원의 전세를 준 상태라면 1억 원만 있어도 이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에 50조건으로 임대를 준 상태라면 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2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1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2억 8천만 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 핵심 요약하면서 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집값을 폭등시킨 원인 전부 또는 일부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면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미룰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집을 살 여력이 안 된다면 보증금 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자금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눈앞의 월세를 생각하기보다는 투자 자금을 줄이고 수익도 늘리면서 매도하기 쉬운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박희용 강사님의 강의 잘 보셨나요? 자, 이분의 나머지 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놓으십시오. 저희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전문 강사를 찾아서 여러분께 꼭 배달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